안 돼! 내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파편이 만호의 목덜미를 스쳤다. 만호는 괴성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그대로 탁자무 소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둔탁한 충격음이 울렸고 그의 몸이 바닥에 널브러졌다. 카펫 위로 붉은 피가 번져나갔다. 그 순간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찰나. 내 앞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바라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눈을 감을 수도 없었다.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은숙을 지키려 했던 것뿐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현관 앞에 신발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갈이 놓여 있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 작은 어지러움이 내 가슴을 서늘하게 때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소파 위에서 나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만호가 은숙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은숙의 블라우스 단추는 풀려 있었고 치마는 허벅지 위로 말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팔로 밀어내려 했지만 힘은 역부족해 보였습니다. 싫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은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만호는 그녀의 귀에 바싹 대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늘도 돈 벌어야지. 내가 제일 잘하던 방법으로. 그의 손이 은숙의 허벅지를 더듬었습니다. 좋은 척이라도 해봐. 그래야 내가 입 다물지? 신음소리 좀 내고 그게 네가 멋이야. 은숙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비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난 더 이상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그건 다 잊고 살았다고요. 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은숙이 외박을 한 것이나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던 게 다 이런 압박 때문이었음을. 그녀는 돈 때문에 몸을 내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과거라는 낙인이 다시 드러날까 두려워. 무너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치를 떨며 소파로 달려갔습니다. 이 손 치워. 나는 만호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곧 뒤엉켰습니다. 탁자 위 술병이 굴러떨어져 바닥에서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술이 번져 발밑이 미끄러웠습니다. 몸싸움 속에 만호는 은숙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은숙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유리 파편을 움켜쥐었습니다. 안 돼! 내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파편이 만호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만호는 괴성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그대로 탁자무 소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충격음이 울렸고 그의 몸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카펫 위로 붉은 피가 번져나갔습니다. 은숙은 파편을 떨어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난 그냥 무서워서. 그녀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작았고 눈물은 쉼없이 흘렀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몸을 움직여 은숙 곁에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끝이 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괜찮아, 은숙아. 아무 말도 하지 마. 내 잘못 아니야. 은숙의 눈물이 내 가슴을 젖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나는 다시 그녀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예전에 내가 널 그 지옥에서 꺼냈듯이 이번에도 널 지켜낼게.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 한쪽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람이 죽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낮게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은숙이 흐느끼며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두 눈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부터는 모든 짐은 내가 짊어진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가 옷깃을 여몄습니다. 바깥은 이미 밤빛이 내려앉아 조용했지만 내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현관 앞에서 은숙을 한 번 더 안으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괜찮아.
당신은 나만 믿어. 그녀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해 현장 조사를 했고 나는 그들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 한참을 생각하니 그냥 체포되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이 모든 정황을 진술하고 싶었습니다. 접수 절차는 기계적이었습니다. 사진 촬영, 지문 채취, 기본 인적사항 기입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낯선 숫자와 도장 소리 속에서 점점 현실감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경찰서에 서 있구나 하는 순간, 화가 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숨기지 않겠다는 결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조사실로 들어가니 칠판 같은 흰 벽과 단출한 책상, 그리고 한 명의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내 앞에 앉더니 녹음기를 켰습니다. 홍남수 씨, 편하게 말씀하세요.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해 주십시오. 나는 목이 메어 올라왔지만 가능한 한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그 놈이 제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이미 너무 지쳐 보였고 그 놈은 제 아내에게 예전 일을 들먹이며 협박했습니다. 그 예전 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쉰 뒤 그러나 가능한 완곡하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그녀가 잊고 살고 싶어 했던 어떤 시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걸 다시 꺼내며 위협했습니다. 그게 그녀를 무너뜨렸고 몸부림치던 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형사는 내 표정을 오래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홍남수 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 질문에 내 가슴이 더 세게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정당방위라는 말은 법적인 무게를 한꺼번에 들이받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솔직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했던 행동은 아내를 지키려는 본능이었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정당방위라고 단정하기에는 상황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제 의도는 그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의 정당성은 수사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형사는 손을 내밀어 종이를 건넸습니다. 여기 진술서 초안입니다. 사실과 다른 점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나는 종이를 받아들여 천천히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내 행위를 증명하는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내 살아온 시간, 무대 위에서 노래하던 시간, 아이들과 보낸 시간들이 한 줄로 수렴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종이 맨 아래에 서명란이 있는 것을 보고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문득 나도 인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들었습니다. 분노와 사랑과 수치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나는 펜 끝을 꾹 눌렀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홍남수 씨 진술은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변호인 선임은 원하시면 요청하세요. 나는 잠깐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변호인은 지금 당장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제 아내가 이 일로 더 상처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형사는 잠시 눈을 둔탁하게 깜박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형사의 손에 이끌려 유치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슴 속에 남은 건 후회와 결의가 뒤섞인 쓸쓸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흘끔흘끔 나를 보았지만 그 시선이 내가 누구인지, 무슨 결정을 했는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나는 좁은 유치장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창은 무겁게 눈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천장의 형광등 불빛은 하얗게 번져 내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안쪽에는 낡은 담요 한 장과 얇은 매트리스가 전부였습니다. 내가 가진 세상은 그 작은 네모칸 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들이마신 공기는 낯설고 눅눅했습니다. 담배 냄새와 곰팡내, 그리고 오래된 철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나는 목구멍이 막힌 듯 숨을 고르며 천천히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까지 오게 된 건가?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던 나, 은숙과 함께 설레며 결혼을 준비하던 나, 아이를 안고 웃던 나. 그 모든 기억이 허무하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자 은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떨던 모습. 그 말만은 듣고 싶지 않다던 절규.
그리고 내 품에 매달려 울던 얼굴. 그 모든 것이 가슴을 도려내듯 생생했습니다. 나는 철창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쇠창살이 손끝을 스쳤습니다. 괜찮아, 은수가.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너 때문이야. 내가 다시는 그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는 거니까. 나는 낮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밤은 길고 고요했습니다. 옆방에서는 누군가 코를 골았고 멀리서 철문 여닫는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꺼풀은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밤이 아무리 길어도 나는 버틴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나는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병 너머에 앉은 은숙은 이미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마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핏기가 다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은수가. 그녀는 내 목소리에 곧장 눈물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 왜 내가 했다고 했냐고. 사실대로 말하면 되잖아. 그렇게 되면 당신은, 은비는, 은우는 내가 다 가져갈게. 그 사람이 나를 짓밟았는데 왜 당신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냐고. 그건 내가. 은숙이 말을 다 잇기도 전에 옆에 있던 경찰관이 다가와 소리치며 제지했습니다. 아주머니, 면회실에서는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그 한마디의 공기는 더 팽팽해졌습니다. 그러나 은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찰의 팔을 뿌리치며 외쳤습니다. 잡아가려면 나를 잡아가요. 그는 잘못 없어요. 전부 나 때문이라고요. 면회실 안 공기가 터질 듯 흔들렸습니다. 경찰관이 다시 그녀를 붙잡으려 하자 나는 수화기를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은수가, 제발 그만해. 내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은숙은 여전히 경찰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왜 이 사람만 쇠창살 안에 가둬놔요? 이 사람은 날 지키려 한 것뿐이에요. 진짜 죄인은 이미 죽은 그 인간이라고요. 순간 면회실 전체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은숙은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습니다. 흐느낌이 수화기 너머로 울려왔습니다. 나는 유리벽에 손바닥을 붙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린 잘못한 게 없어. 다 잘 될 거야. 진정해, 은수가. 한 달이 지났고 나는 구치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은숙은 하루가 멀다 하고 면회를 왔고 사건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자기야, 경찰 조사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대. 만호가 어떻게 내 과거를 알았냐는 거. 그게 수사에서 꼭 짚어야 하는 부분이라더라.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인간이 내 과거를 떠들고 다녔대. 만호한테도 김정우가 흘린 거라더라.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내 심장은 내려앉았습니다. 김정호.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 이름에 얽힌 고통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처와 모멸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면서 숨조차 막혔습니다. 은숙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을 이었습니다. 변호사도 말했어. 이건 단순한 폭행치사가 아니라고. 만호의 협박, 그리고 그 뒤에 김정우라는 이름이 있다는 걸 밝혀야 한대. 그래야 당신을 지킬 수 있대. 나는 유리병 너머로 그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떨림이 분명했지만 눈빛만큼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나는 오래전 사창가에서 처음 그녀의 손을 잡아주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은숙은 다시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해낼게. 이번엔 내가 당신을 구할 거야. 그녀의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은숙의 노력에 아픔이 없기만 기도했습니다. 철창으로 돌아와도 그 장면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놈이었구나. 은숙을 짓밟은 빌미가 김정우의 입에서 흘러나온 거였구나. 나는 벽에 이마를 기댄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후회와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작 알았다면 막을 수 있었을까. 그녀의 눈빛 속에서 신호를 보지 못한 내 두남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끝까지 버틸 것입니다. 은숙이 내 이름을 부르며 흔들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김정우.
그 그림자까지. 진실이 드러나는 날, 나는 다시 무대 위에 서듯 당당히 이 철문을 나설 것입니다. 며칠 뒤 은숙은 다시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자기야, 조사 기록에 새로운 증언이 들어갔어.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만호랑 같이 있던 직원이 말했대. 김정우가 내 얘기를 먼저 꺼냈다고. 그게 정식 조서에 적혔어. 나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드디어 김정우라는 이름이 기록에 남은 겁니다. 변호사도 확인했어. 검찰도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대. 이제 사건이 달라질 거래. 그날 일이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라 협박과 압박 속에서 우발적으로 터져나온 결과라는 게 분명해졌어. 그리고 김정우도 같이 고소해서 구속시킬 수도 있대. 고의로 내 과거를 흘린 게 확인되면 개인 신변 유출에 협박방조 혐의까지 적용된대. 나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유리벽에 손을 얹은 채 겨우 숨만 고를 수 있었습니다. 은숙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심장을 죄왔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그걸 다루게 될 거야. 은숙은 그렇게 말하며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젖어들더니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당신이 이런 곳에 있는 건 전부 나 때문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거야. 그래서 너무 미안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야, 자기 잘못이 아니야. 내가 감당하면 돼. 그녀는 흐느끼며 얼굴을 더 가까이 붙였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나 아직 버티고 있어. 나는 차갑게 식은 유리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철창도, 죄인이라는 낙인도 잠시 잊었습니다. 오직 우리 둘만이 서로의 눈물과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4개월간의 구치소 생활은 끝없는 겨울 같았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과 진술 속에서 마음이 달아갔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판결을 받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정 안으로 들어서자 숨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피고인 홍남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의복 자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귀에 크게 울렸습니다. 정면에서 검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고인은 아내를 지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무너진 건 아내의 마음이 아니라 피고인의 체면 아닙니까? 아내의 과거가 드러나자 자존심이 무너져 폭발한 거 아닙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제 눈에 보인 건 오직 아내의 두려움뿐이었습니다. 탁 하고 책상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었습니다. 피고인의 손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정당방위라는 말로 가릴 수는 없습니다. 내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순간 판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검찰 측 증인 김정우, 증인석에 나오십시오. 나는 고개를 돌려 정우가 증인석에 앉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아쥐고 시선을 바닥에 두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고인과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과거를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우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술이 많이 들어갔으니까요.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3명의 목격자가 동일하게 진술했습니다. 증인이 피해자의 과거를 말했다고요. 여전히 부인합니까? 정우는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가볍게 흘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뜻은 아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술렁거림이 퍼져나왔습니다. 옆자리에서 은숙이 손수건을 움켜쥔 채 떨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다시 제게 날아왔습니다. 들으셨습니까? 피고인, 증인은 말을 흘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발언이 고인의 협박으로 이어졌고 결국 피고인의 분노를 불러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아내를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체면이 무너져 터져나온 폭발이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혀 대답을 잃었습니다. 그때 판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으로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증인은 조금 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말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협박할 의도로 말한 건 아니라는 뜻 맞습니까? 정호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협박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이 고인의 협박 빌미가 된 건 사실 아닙니까? 정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들어 판사를 향했습니다. 보셨듯 이 사건은 계획된 범죄가 아닙니다. 술자리에서 나온 우발적 발언이 빌미가 되었고 피고인의 행동 또한 절박한 순간에서 비롯된 우발적 대응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청석의 공기까지 무거워졌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지은이 증인석에 앉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수 오빠의 후배입니다. 오래 곁에서 지냈고 은숙 언니와 은비, 은우도 잘 압니다. 그 집에서 가족과 함께한 시간도 많습니다. 평소 피고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대 위에서는 노래로 사람들을 웃게 했고 무대 밖에서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치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오빠가 누군가를 해치려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피고인이 몸을 던진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지은은 울음을 삼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은숙 언니가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아내를 지키려는 마음,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이었습니다. 재판부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지은은 눈물이 번진 얼굴로 판사를 향했습니다. 남수 오빠는 아버지고 남편이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를 살인자로만 남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는 지금도 가족을 지켜야 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지은의 말이 끝나자 방청석 여기저기에서 훌쩍임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그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지은의 증언이 끝난 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판사는 눈을 감고 한동안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증인, 방금 말씀하신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이라는 말, 그것이 피고인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은은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빠를 그렇게 믿습니다. 판사는 깊은 숨을 내쉬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홍남수, 지금 증인의 증언을 들으셨을 겁니다. 재판부도 그 말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한 생명이 꺼졌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재판정 안은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피고인 홍남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또한 먼저 피해자의 아내를 협박하며 위협적인 언동을 한 정황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즉시 신고를 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참작할 만한 사정과 우발성을 고려하여 집행을 4년간 유예한다. 그동안의 구금 일수는 형기에 산입한다. 법정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판사의 마지막 말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이번 사건의 무게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정과 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법정을 울린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무게와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구치소를 나오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4달 만에 맞는 자유의 공기였지만 가슴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은숙은 제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고 나는 그 손을 잡고 말없이 걸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정우의 이름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술자리에서 흘린 말이 이번 사건의 불씨가 되었던 만큼 그는 검찰 조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벌금형이었지만 그 역시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각자 저마다의 몫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끝내 남겨진 현실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옅은 햇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자유라 불리는 이 공기 속에서 저는 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무거운 다짐만을 되뇌었습니다.